늙은 거 티내냐? 입 닫고 제사상이나 차려. 남편이 온 가족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손목까지 비트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구할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라는 걸요. 추석 전날 새벽 5시. 나는 늘 하던 대로 앞치마를 묶고 손에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강판과 볼을 꺼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8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며느리 주아는 평소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코 고는 소리까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싫지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은 무렵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침 인사를 하지도 않고 TV 리모컨부터 찾았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했어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듣지도 않는다는 게 더 정확하죠. 아들이 일어나 나왔지만 휴대폰만 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빨리 좀 하자. 주아가 몸도 안 좋은데. 주아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8시가 되기 직전 차례상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과일 정리까지 마무리하고 무릎을 꿇으려는데 그 순간 남편의 턱짓이 보였습니다. 부엌을 향한 짧고 무뚝뚝한 턱짓, 마치 개를 부르듯. 저기 그릇 하나 더.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들고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러나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아주 잠깐 스쳤을 뿐, 오랜 습관은 그런 생각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단단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상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술잔을 들고 가족들을 쓱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늙은 거 티내냐? 왜 이렇게 처지냐? 너. 그 말이 웃으며 하는 농담처럼 퍼졌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헛웃음을 쳤고 며느리는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사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이제 좀 힘들어요.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이 아주 느리게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내 표정을 보고 움찔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고 잠깐 나를 보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나는 비명을 참으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늙은 것이 어디서 말대꾸를 해? 남편은 내 손목을 밀치며 내 몸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었고 나는 결국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졌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피가 맺히는 게 보이더군요. 며느리는 고개를 슬쩍 들더니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손목의 통증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은 차례상 앞에 서서 잔을 다시 들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늙으면 안 돼. 제사나 똑바로 지내라. 아들은 그제야 자리에서 조금 일어났지만 남편이 눈을 치켜뜨자 다시 앉았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깨진 조각을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뭔가 서늘하게 끊어지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바닥에 피는 멈추지 않았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 요즘 이상해. 치매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이미 지워졌구나. 하지만 사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또렷해졌어요. 그 집에 들어온 첫날이 생각났습니다. 20살이 조금 넘었던 내가 28이었던 그 사람에게 시집을 오던 날, 그때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집 내가 책임진다. 당신은 그냥 살림만 잘하면 되고. 그 말을 그때는 자랑처럼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나는 진짜로 살림만 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대출이 있는지, 저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른 척했고 사실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자는 돈 몰라도 돼. 괜히 알면 걱정만 늘어. 나는 그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집의 룰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내 손에서 모든 걸 놓는 거라고 착각했던 시절이었죠.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그 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늘 아빠 옆에 앉아 있었고 나는 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학식까지 사진을 꺼내보면 아들과 남편은 나란히 서 있지만 나는 대개 사진의 한쪽 끝에 작게 있더군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뒷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덜 아프거든요. 며느리 주아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나는 그래도 진심으로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시집이니 며느리니 이런 말 좋아하지 않는다기에 일부러 더 편안하게 대해주려 노력했어요. 같이 요리를 하자고 부르면 주아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맛있잖아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을게요. 그 말이 처음엔 예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주아는 늘 저는 못해요. 로 시작해서 어머님이 최고예요. 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가족 모임도 늘 내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엄마, 주아 힘들어.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요즘 애들이라는 말 뒤에 나는 항상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집이 우리 아들 집이 될 거라고,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챙겨줄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참 한심하지요. 손바닥에 난 상처에 약을 바르다가 남편 휴대폰 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문을 닫았어도 그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딩 하고 울리더니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원래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TV만 켜져 있었고 남편 휴대폰은 식탁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으니 화면에 카톡 미리 보기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주아, 며느리였습니다.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 안에는 명예 이전 처리 끝낸다고 하셨어요. 서류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 한 줄이 눈앞에 번져 보였습니다. 명예 이전 이번 주 안, 서류만 가져오시면 돼요. 내 숨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뒤집어 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문득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몇 년 뒤 남편이 내 이름으로 만들어주었던 연금 통장. 나중에 당신 노후 자금이야. 손 떼지 말고 쭉 모아. 그렇게 말했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지갑을 꺼내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면을 더 확대해서 봤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15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이 한 줄, 두 줄, 세 줄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입으로 중얼거려 봤습니다. 나는 그 돈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도 오랫동안 간 적이 없어요. 그제야 조금 전에 보았던 며느리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예 이전 처리, 서류만 가져오시면 돼요. 매달 빠져나간 150만 원,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감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일부러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지막하게 말을 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번에 끝나면 진짜 우리 집 되는 거지?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등기까지 끝나면 엄마 집은 우리 신혼집 되는 거지 뭐. 어머님은? 잠깐 뜸을 들이는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 뒤로 아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나중에 모시는 거지. 요양원도 있고 뭐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이런 거 잘 몰라. 말해봐야 걱정만 해서. 둘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내 귀가 잘못 들린 줄 알았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물속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들이 물에 젖은 접시처럼 하나씩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집은 우리 신혼집, 요양원, 이런 거 잘 몰라. 나는 늘 모른 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모르도록 만들어진 사람처럼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코트도 벗기 전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주아가 참 똑똑해. 세금 적게 나오는 방법도 다 알고.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세금?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 얘기지. 뭐 당신은 몰라도 돼. 어차피 다 당신이랑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면 그 잘 된다는 이야기에 나는 없었으니까요. 나도 알아야 하지 않아요? 무심코 흘러나온 말에 남편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서 괜히 알면 불안해서 잔소리만 늘지. 그런 건 나랑 아들하고 주아만 알면 돼. 당신은 그냥 살림이나 해.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또 폭발하겠죠.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그렇게 침묵하는 동안 내 안에서는 아주 작은 곳 하나가 서서히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 있지만 이 집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서늘하게 퍼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쉽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몇십 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당신도 주인이지. 라고 말하던 날, 그때 나는 그 한마디에 며칠을 울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이렇게 바꿔야 맞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너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아듣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도대체 뭐지? 내 이름으로 된 건 연금 통장 하나. 그마저도 매달 누군가가 몰래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남편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걸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법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전에 있었던 머리채 사건보다 더 큰 수치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 끄던 손보다 며느리가 저 사람 요즘 이상해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보다 이게 더 아팠습니다. 나는 왜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올 줄은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듣던 그 대화 이후로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모른 척하고 살 수 없다는 것. 그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다 돌아오면 며느리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남편은 저녁마다 술에 취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 왜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생난일을 펴? 별일,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게 그들에게는 별일이라고. 며느리는 아침마다 음료수를 꺼내 마시며 나를 슬쩍 흘겨보곤 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어디 넘어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지.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 붙어 있는 진짜 문장. 괜히 트집 잡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너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집,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감각. 며느리에게 보았던 메시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아들이 무심하게 내뱉었던 말들 모두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죠.
나는 남편이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이 이제 잠기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열려 있었던 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열쇠를 챙겨 다니기 시작했고 서재의 서류들이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 방 안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뭔가가요. 며칠 뒤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복도에서 옆집 장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늘 그렇듯 깔끔한 인상이었죠. 얼굴이 왜 그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아, 그냥 제가 실수해서요. 장민호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선생님, 증거부터 챙기세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마치 내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내가 겪은 폭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내 모르게 진행된 명예 이전, 이 모든 것은 그냥 운 나쁜 일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오전 일찍 외출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커피만 내려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서재 문을 힐끗 봤습니다.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크게 뛰었습니다. 열쇠를 놓고 갔나? 누구도 집에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잡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돌아갈 수 없겠지.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방 안은 어둡고 공기가 탁했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는 정리된 듯 어수선한 듯한 서류철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살짝 들어오며 서류의 테두리를 비치게 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등 뒤로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르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발소리,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라도 나면 끝장이었습니다. 책상 위 중앙에 한 장짜리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밑에 작게 남편 이름, 우리 아들 이름, 그리고 증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배우자 동의 없음이라는 체크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문서 아래에는 명예 이전 진행 중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종이도 있었습니다. 서재 깊숙한 서랍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주소는 우리 집이었고 이미 이전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데 손이 떨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셔터음을 껐고 한 장씩 촬영했습니다. 닭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들이우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발소리는 우리 집 현관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리 하나가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머지 서류를 빠르게 찍고 서류철 위치를 원래대로 다시 맞췄습니다. 각도를 틀리게 놓으면 남편은 바로 티를 낼 사람이니까요. 책상 위 펜의 방향까지 기억해두고 맞췄습니다. 서재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총 27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냈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묘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공포와 안도,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그 모든 게 뒤섞인 이상한 감정.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주아가 그러는데 이참에 집 정리하면 세금도 덜 난데 아들한테 넘기면 좋은 거지 뭐.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겉으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계획이었구나.
이 집에서 나를 지우고 통장도 비우고 남편과 아들, 며느리만의 세상을 만들려 했구나. 나를 여기서 밀어내려 했구나.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4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의 단 몇 주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이상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마음속에서 어떤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사진을 찍은 그날 저녁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류의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예 이전, 배우자 동의 없음, 증여, 그 단어들이 몸속에서 작은 칼처럼 찌르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들 부부가 외출한 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몸의 상처부터 확인해야겠다. 손바닥에 피멍이 이미 퍼져 있었고 머리채를 잡혔던 쪽 목덜미도 뻐근했습니다. 평생 병원에 혼자 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이 내가 산 68년의 결과구나. 오전 9시 병원 접수 창구에서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는 내 손과 목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평생 한 번도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순간 뜨거워졌다가 싸늘해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두부 타박상 있고 목 쪽 인대 손상도 조금 보입니다. 진단서 필요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해요.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혼자 참으면 안 됩니다. 기록이 남아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한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가방 속 진단서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내 삶을 설명해주는 첫 문서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세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여 한 줄씩 읽는 동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 나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남편분 명의 계좌로 이체됐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받는 사람 이름은 최주하시네요.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심장박동이 빨라져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내 통장에서 사라진 돈이 며느리 통장에 들어가 있었다니. 그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몰라도 돼.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가 더 정확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손이 떨려 걸음이 자꾸 엇나갔습니다.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또 하루가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내 문제를 신고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이 작은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남편에게 맞은 일, 머리채를 잡힌 순간 그 뒤에 들었던 가족들의 말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받았고 진술서를 정리한 뒤 물었습니다. 임시조치 신청하시겠어요? 가해자 접근 금지나 분리 조치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집에 폭풍이 몰아칠 게 뻔했으니까요. 여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말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나는 경찰서를 나서려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경찰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아드님이 전화하셨어요.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요? 경찰은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가정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가 평생 키운 그 아이가 그 경찰에게 뭐라고 했다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가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말은 믿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밀친 건 실수였고 원래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밀친 건 실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진 것도 실수.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과하게 받아들인 일로 순식간에 바뀌어 있었다고요. 내가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내 말은 과장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귀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잘 몰라. 나는 더 이상 숨을 들이마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이야기부터 해보세요. 밖으로 한 걸음 나서는데 그 순간 정말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사실 소리가 난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민호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내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단서, 은행 내역,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들. 장민호 씨는 조용히 그것들을 받아들여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혼자 버틸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부터 선임하시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변호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한 일은 단순한 실수나 퉁칠 문제가 아니에요. 자산 이전, 배우자 동의 미확인, 반복적 폭력 절대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날 들은 모든 말 중 가장 명확했고 가장 차가웠고 가장 따뜻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접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반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굴 더 이상 믿으면 안 되는지. 남편, 며느리, 그리고 아들. 그중 가장 아팠던 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나는 다음 주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존재를 지우려 했던 그들처럼 나도 아주 조용히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유난히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헛기침을 했고, 며느리는 주방을 지나가며 나를 힐끔거리다가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또 어디 넘어지신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생각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더는 말하지 말자.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 그날 밤 나는 장민호 씨가 건넸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흰색 바탕에 단정한 글씨. 법무법인 성우 변호사 김도현. 전화번호 아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사건 전문.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번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 문제로요. 변호사는 먼저 내 말부터 들었습니다. 머리채로 끌려 넘어졌던 일, 경찰서에서 들었던 아들의 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촬영한 서류들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한 것 같았습니다. 통화 말미에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이전은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폭행은 진단과 진술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횡령이나 배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절대 혼자 보관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원본 사진은 저에게 보내주시고 사본도 만들어 두세요.
나는 그 말 하나하나를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집요하게 밀어내던 순간들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에 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뒤집힙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건물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겁먹은 노인도 아니고 울고 있는 주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결심한 사람, 그 문 하나를 열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두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선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 별개로 가사 소송에서 이혼이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증여는 무효 소송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통장 문제는 아드님과 며느리분 모두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하나 더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건데 아마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자기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평생 무시했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증거 사진을 넘기다 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서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열어놓고 떠난 날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같은 세대 거주자이자 배우자니까 정당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들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이전 무효, 자산 은닉, 배우자 기망, 어떤 방향으로 가도 이기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 순간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진실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구나. 그 사실을 종이 위에서 숫자와 글자로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길 건너던 노부부, 마트를 들고 웃고 있는 아주머니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 그들은 모두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고 있을 텐데 나는 그 무게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정확히 돌려줘야 하는 거였죠. 그들이 나에게 해온 만큼 아주 정확하게.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준비 끝났습니다.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머님, 점점 더 건망증 심해지셨다던데요? 라며 자극을 던졌습니다. 그 말마다 웃음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래, 며칠이면 내가 그 말 다시는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 후에 첫 재판입니다.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동시에 묘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곳에서 나는 이미 반격의 첫 단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몰래 찍은 27장 사진, 병원 진단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 그리고 진술서.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거대한 칼날이 되어 그들을 향해 조용히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이 집에서 40년 동안 들었던 말들. 넌 몰라도 돼. 네가 뭘 알아. 늙은 여자가. 저 사람 이상해. 그 모든 말들의 무게가 천천히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다.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법정 문이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스치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오늘이구나. 그 생각이 다였습니다. 준비한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현관에 섰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지만 마음이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끝을 보러 간다. 법원 건물 앞에서 장민호 씨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긴장하지 마세요. 전체 구조는 이미 우리가 유리해요. 그 말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곤두서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뒤에 붙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힐끔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같고.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앞머리를 넘기며 가까이 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 말투가 마치 어디 감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는데 나는 처음으로 그 말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며느리 표정이 일순 굳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재판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입니다. 진단서가 재판장 앞으로 건네졌습니다. 판사는 차트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두부 타박상 경추부인대 손상 전치 2주. 그는 고개를 들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상처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남편은 준비된 듯 말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로 건드리긴 했지만. 판사는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넘어졌다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이어서 제출했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판사는 천천히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명백히 폭행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그제야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입니다. 배우자 동의 칸이 비어 있으며 심지어 원고 모르게 이전이 진행됐습니다. 등기부등 본상에도 이전 예정 표시가 되어 있고 배우자 동의 여부는 미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피고 이 부동산의 이전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더듬었습니다. 아들 노후 준비 다들 그렇게 합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말했습니까? 남편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지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편, 며느리, 아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스크린에 캡처본이 띄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이번에 명예 바꾸면 세금 덜 나올 거니까요. 어머님은 몰라야 하세요. 크크. 또 다른 메시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연금도 우리 통장으로 돌리면 깔끔해요.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습니다. 판사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며느리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 문장들 본인이 보낸 게 맞습니까?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 이전을 진행하려 했습니까? 남편은 시선을 내려 피했습니다. 그냥 아들 부부에게 필요해서.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해서? 배우자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필요해서로 설명된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 명의 대출 3천만 원 내역입니다. 담보가 된 건 원고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물론 원고 동의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판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군요. 재판은 30분 휴정 후 다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판사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피고, 폭행죄 벌금 300만 원.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무효이며 즉시 원고 명의로 복귀. 며느리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명의 대출 관련 원고 동의 없는 담보 제공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명합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부당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 일인데.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문서 위조 및 자산 은닉 정황이 있어 검찰에 송부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손이 떨렸고 아들은 며느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이 내 쪽을 보았지만 나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뒤에서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실수였어요. 그냥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지 계획은 실수가 아니야. 2달 후 남편은 요양병원으로 도망치듯 옮겨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공백이 조금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먼지가 사라진 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고 통장도 내 손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머리를 새로 묶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 와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머리채를 잡혔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68살, 내가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나이.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집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아무도 다시는 내 머리에 손을 댈 수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 사람도 자기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